의식과 잠재 의식은 배를 비유한다면 큰 배가 바다를 항해하기 위해서는 제일 높은 사람이 한 명 필요하잖아. 그걸 뭐라지? 선장, 캡틴. 선장이 필요하지. 그럼 선장 혼자서 그 큰 배를 항해할 수 있을까? 밑에 항해사가 있어야 되고 기관사가 있어야 되고 뭐 갑판원들 뭐 많은 선원들이 있어야 되겠지. 자, 그렇다면 요 비유를 우리 마음으로 가져오면 의식은 선장의 역할을 합니다. 나머지 기관사, 항해사, 선원들은 잠재 의식의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밖에서 보면 이 배의 대표는 선장이야. 근데 실제로 배를 움직이는 건 뭐? 선원들이지. 우리는 선장이 없이도 배가 어디로 갈지를 몰라. 중요한 결정을 못하게 되거든. 반대로 선장만 있고 선원이 없어도 배는 갈 수 없어. 그렇다면 우리의 이 의식과 잠재의식도 결국은 뭐? 의식만 있어가지고는 안 되고 잠재의식만 있어도 안 되네. 이 두 가지는 서로 뭐? 협업을 해야 되네. 도움을 줘야 되네. 실제로 그건 우리가 알아차리지 못하는 가운데 자동적으로 이미 뭐 되고 있어? 협업되고 서로 조화롭게 작동되고 있어. 우리나라를 가지고 이제 비유를 해보자면 우리나라의 최고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을 대통령이라고 하지. 그래서 대통령은 국가의 수반이라고 그러고 뭐 외국에서 볼 때 그 나라를 대표하는 인물이야. 대통령은. 자, 이 대통령은 강한 권력을 갖고 있지. 강한 권력을. 그런데 이 대통령 자리에 오르면 쉽게 착각하는 게 있어. 그 강한 권력을 갖고 있다는 그 착각 때문에 자기가 주인인 줄 알아. 그 바보 축구 같은 대통령이야. 대통령은 자기가 주인이 아니야. 주인은 누구야? 국민이다 이 말이야. 국민이 주인인데 국민이 네가 이 중요한 역할을 좀 맡아봐 해가지고 뭐 권력을 그냥 위임해 준 거야. 그것도 딸랑 5년을 주고 있어 우리나라는. 그런데 대통령이 되면 거기에 착각을 할 위험성이 아주 높아지지. 왜? 본인이 결정하는데 뭐가 막 움직이는 것 같거든. 그런데 실제로 국민은 위대해. 너무나 위대하지. 국민의 의사, 이걸 우리가 민심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민심에 반하는 어떤 뭔가 지시가 계속 내려오거나 대통령의 힘이 계속 작용되면 민심은 어떻게 돼? 버블 끓는단 말이에요. 들고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대통령을 심판까지 하는 경우가 생기지. 나라가 잘 되려면 대통령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야. 대통령은 뭐 해야 돼? 국가 최고 통치자로서의 국민의 뭐를 읽어야 돼? 민심을 읽어내고 국민에게 도움되는 쪽으로 계속 이 대통령이 역할을 해야 되고, 국민은 뭐 이 대통령이 잘하고 있다면 뭐 해야 돼? 칭찬. 그걸 우리가 지지라고 하는 거야. 지지를 계속 해줘서 서로가 도움이 되는, 이걸 우리는 협업이라고 한다 이 말이야. 지금 정치학을 공부하는 시간이 아니야. 그걸 가져오자. 그러면 대통령은 의식이다 이 말이야. 의식. 국민은 잠재의식이다 이 말이야. 누가 주인이야? 잠재의식이 주인이야. 의식은 뭐 그냥 표면적으로 주인 행세를 하는 것. 표면적으로 뭐? 주인 행세를 하는 것. 진짜 주인은 누구다? 잠재의식이다. 이렇게 되면 이제 결국 우리가 마음 공부를 하는 건 어디 공부에 초점이 가 있냐면 잠재의식이다 이 말이야. 이해가 돼? 근데 때로는 보면 대통령이 막 반복적으로 설득해서 국민이 그게 맞네라고 따라갈 수도 있거든. 이게 뭐냐, 의식적으로 반복해서 계속 집어넣으면 잠재의식에서는 거기에 대한 진짜구나, 사실이구나 믿음을 만들고 그 믿음에 통제당하기도 한다 이 말이야. 그 믿음을 만든 건 반복이지.
이렇게 공부하니까 너무 쉽다. 잠재의식은 그 무엇이든 반복하면 그걸 뭘로 받아들인다? 사실로 받아들여버린다. 왜? 잠재의식은 해석하지 못해. 판단하지 못해. 구분을 하지 못해. 그냥 들어오는 걸 그대로 다 받아들여버려. 공주님? 이라고 내가 했단 말이야. 그럼 내가 금방 뭘 했어? 그냥 공주로 받아들여버린 거야. 그걸 계속 반복해서 받아들이면 나는 나 공주야. 그 사람이 공주든 아니든 관계없이 반복해서 들어와 버리면 내 잠재 의식에서는 이미 묻어 들어가는 거야. 의식에서는 나 공주 아닌데 라고 하지. 그러나 그것이 반복 들어와 버리면 우리 잠재 의식에는 난 공주가 쌓여버리는 거야. 그게 계속 반복돼 버리면 최소한 내 마음에서는 나 공주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러면 그게 반복이란 말이야. 어릴 때부터 만약에 넌 잘할 수 있는 능력이 네 안에 있어. 그걸 네가 아직 사용하지 않았을 뿐이야. 넌 지금보다 훨씬 더 위대한 뭔가를 이룰 수 있는 사람이야. 난 널 믿어. 이런 걸 계속 반복해서 들려주면 이 아이는 어떻게 자라버릴까? 잠재의식에. 그게 묻어 들어왔으니까 긍정적인 그런 뭔가 에너지가 가득 차지고 그러한 회로들이 점점 굵어지면서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되어버리겠지. 뭐에 의해서? 반복에 의해서. 네, 잠재의식은 그걸 판단할 수 없다, 분석할 수도 없다, 해석할 수도 없다. 그냥 들어온다 그냥. 그래서 우리가 어릴 때 어떤 환경에서 어떤 말을 반복해서 듣고 어떤 피드백을 반복해서 들었는가가 우리 존재를 만들어버리는 거야. 너무나 중요하지. 어릴 때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내가 성인이 된 이후에도 우리 뇌는 신경 가소성을 갖고 있잖아. 끊임없이 태사를 반복해버리면 반복된 태사에 의해서 우리의 잠재의식을 흠뻑 젖어 들어가. 하나가 바뀌면 전체가 바뀌는 거. 하나가 바뀌면 전체가 바뀌는 거. 우리 뇌는 전부 다 전체적으로 작동되잖아. 캐나다의 도널드 헤비라는 사람이 헤비 이론을 만든 거야. 헤비 이론은 뭐냐면 하나의 뇌세포 뉴런이 활성화되면 이게 활성화됐어? 그래서 칭찬을 받아가 이게 활성화된다. 그러면 이것과 수만 개, 수십만 개 회로가 연결되어 있잖아. 이거와 관련 있는 칭찬받았던 거와 관련된 수많은 뇌세포들이 동시에 활성화돼. 함께 활성화되어 있지. 그럼 활성화된 게 수십만 개의 활성화됐는데 이 활성화된 이 연결이 점점 굵어지기 시작하는 거야. 함께 활성화된 뉴런의 연결은 뭐 된다? 굵어진다. 자, 중요한 건 봐봐. 그 이후에 수십만 개의 이 뉴런 중에 어느 한 개만 탁 뜨면 이후에는 이 모든 게 동시에 떠버려. 동시에. 이게 뭐냐? 해배 원리. 그러면 인간의 뇌에 반복적으로 잠재의식에 계속 칭찬을 집어넣어 버리면 칭찬 받았던 그와 관련된 수많은 회로들이 굵게 만들어져 버리고 다음에 그 칭찬과 비슷한 다른 뭔가가 들어가도 이 회로가 동시에 떠버립니다. 이게 뭐냐면 긍정적인 사람으로 키워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긍정적이다, 부정적이다 타고나는 게 아니고 어떠한 학습과 경험을 반복해서 잠재의식에 어떤 회로를 굵게 만들어놨는가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결국 태사의 성질에 따라서 태사가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 태사가 좋은 거냐 나쁜 거냐에 따라서 우리의 뇌의 모든 회로가 만들어지고 우리의 모든 실행도 거기에 따라서 나오는 거다. 잠재의식은 전체적으로 작동되거든. 우리 마음은. 그럼 전체적으로 작동되니까 만약에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긍정적이게 하나 들어와서 굵게 뭔가 작용을 매겨버리면 나머지 전체가 다 긍정적이 되어버려. 반대로 부정적이게 하나 딱 때려가 들어왔다. 근데 이게 지워져 안 지워져? 안 지워지고 이게 우리가 앞에 공부할 때 뭐 했어? 부정적인 기억은 정서기억은 억압한다. 억압한다. 왜? 이거 억압 안 하면 불편하거든. 괴롭거든. 억압시켜버린다. 그 억압된 이거는 수많은 다른 회로들에게 계속 신호를 보내가 뇌 전체성에 이 부정적 정서를 계속 신호를 보내가 뭔가 모르게 우울하고 뭔가 모르게 슬퍼지고 하는 걸 계속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우울이나 불안 어떤 이런 장애를 겪고 있는 사람들을 상담해 보면 이 원리를 정확하게 알지.
그 사람들은 전부 다 성장 과정에서 뭐 그런 트라우마 경험이 있단 말이야. 그 트라우마 경험이 억압돼가지고 이게 아직 해결이 안 됐다는 거거든. 이 안에서는 표면적으로는 멀쩡한데 이 안에서는 뭐 점점 암세포처럼 키우고 있잖아. 그래서 전체 뇌 연결을 다 만들어내기 때문에 삶에서 뭔가 활력이 떨어지고 뭔가 자신감이 없고 뭔가 내가 불안하고 뭔가 우울하고 이 만드는 건 결국은 뭐냐면 뇌의 그 기억이 억압된 기억이 있단 말이야. 이 기억에는 정서가 강렬하게 묻어 있고 그걸 유지하기 위한 물질들이 계속 뇌에서 분비가 되고 있으니까 자신이 의지로 뭔가 하기가 힘들어지는 거야. 왜냐하면 의식적 뇌와 잠재의식적 뇌가 서로 상충할 때 누가 이기느냐? 100% 잠재의식이 이기거든. 얘가 못 이겨. 그래서 이걸 이기려면 수많은 반복을 넣어줘야 겨우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이 잠재의식 공부가 이렇게 이제 중요한 의미가 있다 이 말이야. 영역 문제가 아니고 그 타고난 또 기질이 있어. 그걸 이제 나중에 이제 다른 공부를 해보면 우리가 교류 분석 이론으로 보면 어린이 자아가 두 가지로 나누어지거든. 하나는 자유로운 어린이, 하나는 통제받는 어린이로 나누어져. 그러면 봐봐, 자유로운 어린이는 자신이 받았던 부정적인 일에 대해서 저항을 해. 왜 그래요? 하고 막 따지고 막 표출을 해버려. 그런데 통제적 자아를 갖고 있는 아이는 아주 수용적이거든. 그러니까 이 문제는 이거야. 지금 다투고 막 이런 반항하는 아이가 아주 버르장머리 없고 못된 아이 같지만 얘들은 대부분 건강해져. 진짜 문제는 뭐냐면 이거지. 그런 학대나 이래서 부정적인 게 들어왔는데 그 통제된 이 통제적 아이 자아는 뭐냐면 수용해버리거든. 수용을 자기 안에 가둬버려. 그리고 부모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행동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는 벌써 그 시기에 자기 상실이라는 걸 겪게 되지. 그래서 그건 역량의 차이가 아니고 타고난 어떤 기질, 그거에 영향받을 수도 있다. 또 그거 위에도 가정에서는 같은 걸 받았지만 친구 또래나 또 그 사회 집단의 어떤 문화 또 어떤 그런 외부 환경적인 요인에 의해서도 달라질 수 있다. 학습의 내용에 따라서 달라지거든. 우리 뇌는 새로운 학습이 들어가거나 경험이 들어가면 끊임없이 회로를 배열하고 조합을 바꾸거든. 그래서 같은 형제라도 공부가 어떤 공부를 해가지고 어떤 안에 회로를 새롭게 세팅을 하냐에 따라서 과거의 그 기억들이 소거되거나 망각되기도 한다. 근데 제일 나쁜 건 그러나 새로운 학습과 경험이 반복 안 되게 되면 이 띵 때렸던 이 충격이 계속 안에서 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차이가 나는데 중요한 건 더 문제는 뭐냐면 이거야. 처음에는 이 사건에 의해서 내가 충격받아가 이게 안 좋은 게 하나가 만들어졌는데 이놈이 억압되어 있잖아. 얘가 그래서 지 혼자 안 있단 말이야. 이게 뭔가 막 불안한 걸 만들고 뭔가 우울함을 만들고 하다 보니까 그게 불안 장애를 만들고 우울증을 만들고 또 그것이 불안 장애가 점점 도가 지나쳐가지고 나중에는 공황 장애로 발전이 되고 여러 가지 심리적 요인들 복합적으로 막 일어나는데 그 뿌리에는 결국은 뭐냐면 트라우마 경험이지. 근데 이제 드러난 정세로 보면 복합적으로 다 갖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제 심리적인 그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특징을 살펴보면 어느 한 가지 심리적 그게 아니고 그래서 우울증 환자들은 불안장애를 대부분 갖고 있어. 불안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도 우울증 겪고 있어. 그런 경우가 많지. 그래서 우리가 이 뇌를 전체성이라고 자꾸 강조하는 이유가 어느 하나의 그 요인이 하나로 국한된다는 걸 우리가 국소성이라고 하는데 미안하지만 우리 뇌는 국소성이 아니고 비국소성이에요. 비국소성은 뭐냐면 이 하나의 변화가 나머지 모든 것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우울증으로 들어가는 뇌는 우울한 어떤 환경적 요인을 경험해서 들어온 거거든. 그럼 이건 뭐냐면 그 가소성을 우울을 가속시키는 데서 점점 더 우울한 내 자신을 찾게 되고 외부적인 연결을 점점 축소시켜서 뇌를 그 안에 가두어 버리고 점점 우울한 사람들하고만 우울한 기사들만 우울한 정보들만 계속 받아들여서 우울을
가속시켜버리지. 근데 그거조차도 새로운 학습과 경험을 계속 반복시켜주면 이 새로운 학습과 경험은 뭐냐면 좀 더 도움이 되는 긍정적인 걸 얘기하는 거야. 그렇게 해주면 우울은 감소되게 돼 있어. 우울은 얼마든지 극복이 가능하지. 근데 그게 혼자서 극복하는 게 어려운 이유는 딱 한 가지야. 우울은 뇌가 중독되어 있는 상태거든. 뭐에 중독되어 있냐면 물질에 중독되어 있단 말이야. 그럼 중독이라는 단어 자체는 뭐냐면 이미 습관이잖아. 내 의지와 관계없이 그런 패턴이 계속 일어나고 나는 그 중독된 상태로 들어가야 의식에서는 벗어나려고 하는데 잠재의식은 계속 들어가야 돼. 왜? 들어간 그 상태를 편하게 생각하는 거야. 이거 완전 뇌에서 오작동이 일어난 거지. 봐봐. 의식에서는 난 우울 싫어라고 빠져나오려고 하고 노력도 하고 하는데 일시적인 거거든. 왜? 뇌가 뭐 돼 있다? 중독돼 있다. 중독이란 말은 결국은 뭐냐면 중독 상태에 들어갔을 때 우리의 잠재의식 차원에서는 그걸 편하게 생각해. 의식에서는 불편하게 생각하는데 잠재의식에서는 빨리 들어가고 싶은 거야. 그래서 잘 봐봐. 게임을 하는 사람들이 게임 중독되잖아. 언제 가장 편함을 느끼는지 알아? 게임할 때 가장 편하게 느껴. 게임 중독이지만 게임할 때 의식에서는 나 게임 좀 줄여야 되겠어. 나도 이제 공부해야 되라고 하지만 게임에 한번 들어가면 계속 빨려 들어가서 나는 어디에? 게임할 때 편안함을 느끼지. 자, 알코올에 중독된 사람은 언제 가장 편안함을 느낄까? 술을 먹을 때 가장 행복해. 술을 안 먹으면 이제 달달달달 떨기, 수전증이라고 그러지. 이런 증세가 나타나는데 술만 먹으면 행복해져. 왜? 중독 상태에 들어가서 편하단 말이야. 약물, 마약 전부 다 뭐 중독 상태에 들어가야 편해. 어디에서? 잠재의식 차원에서. 잠재의식은 아까 스스로 사고하거나 해석하거나 분석하지 않는다 했잖아. 그대로 그냥 받아들이고 그대로 반응하게 되거든. 그러면 봐봐. 우울도 결국은 뭐야? 중독이잖아. 우리 뇌에서 분비한 그 물질에 중독돼 있는 거거든. 의식적인 차원에서는 난 우울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한번 해볼래라고 하지만 일시적이다. 바로 다시 들어가려고 한다. 왜? 잠재의식에서는 그걸 편하게 생각하거든. 그럼 의식과 잠재의식이 싸우면 누가 이긴다 했어? 잠재의식이 백전백승이단 말이야. 그래서 거기서 잘 못 벗어나오지. 근데 벗어나오는 건 전문가의 도움이나 가족의 도움이나 누군가가 신뢰가 쌓인 사람이 어떤 도움을 준다면 얼마든지 벗어날 수가 있지. 뭐 새로운 어떤 학습을 통해서 인지적인 어떤 부분으로 접근을 더 가든지 어떤 신체적인 부분으로 감각적인 게 들어가든지 또는 요즘은 또 운동요법도 많이 쓰거든. 운동을 통해서 운동 자체가 신체적인 생리적인 변화도 일으키지만 운동을 통해서 맺게 되는 상호 교류, 인간관계 이런 것들로 인해서 마음이 점점 회복될 수 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혜택을 보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그냥 드러나 있는 우울증 환자보다는 감춰져 있는 어떻게 보면 수면 아래 묻혀져 있는 우울증 환자가 훨씬 더 많아. 이 사람들은 자기가 우울함에도 그걸 드러내는 걸 싫어해. 특히 우울로 인해서 정신과 치료를 받는다. 이거는 엄청나게 데미지로 이제 생각을 하는 거야. 그래서 우울증 중에서 정도가 아주 심한 경우는 약물 치료가 필요해. 그런데 대부분의 약한 어떤 우울증 정도는 약물 치료보다는 얼마든지 자기 스스로 극복할 수 있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약물, 비약물적 극복으로 먼저 하고 그래도 내가 이 상태에서 내일 당장 죽어야 될 것 같아. 극단적인 사고가 계속 일어나고 하면 이건 일시적으로 약이 투입이 필요해. 그러나 대부분의 초기나 또 일반적인 어떤 그거는 얼마든지 약물의 도움 없이도 극복이 가능하다. 왜냐면 우울한 정서 자체는 누구나 다 갖고 있는 건데 이 우울한 정서가 반복적인 어떤 실패 경험이나 트라우마 경험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그 정서가 과잉 활성화 돼 가지고 내가 그 물질에 이미 중독된 상태로 들어가는 거거든. 그래서 우리 뇌는 가소성 때문에 얼마든지 극복이 가능하다.